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주말에 꽃 구경 좀 하셨습니까? 봄꽃 구경하면서 봄에 여유 즐기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판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 경선에서 손은모 후보 대신에 김문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갑자기 선수가 바뀌었는데 교체 이유가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지난 총선보다 더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행위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연령별로 응답자 수를 정하는 것을 이용해서 30대 유권자 여론조사가 마감되면 다른 연령대로 속여서 답하게 한다든지 특정 당원에게 당원 투표에 응하도록 한 뒤에 일반인 여론조사에도 답하게 하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식으로 허위 여론조사를 미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선 승리가 곧 총선 승리로 이어지는 이른바 텃밭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선거가 끝나도 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훤히 보이는 잔머리 쓰다가 시스템 공천은 말로만 끝나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한 주간 총선 이슈들 총선 전망대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선 전복 사고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주말에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죠. 먼저 총선 상황들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선거 관련 뉴스 정리해 주실까요? 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지역 중 순천과 광양시 선거구에 주말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경선에서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최종 공천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권양엽 후보를 광양 선거구의 전략 공천으로 단수 공천한 바 있는데 이후 서동용 후보의 반발과 언론을 통해 사천 논란이 일자 권양엽 후보가 중앙당의 단수 공천 철회와 경선을 요청했고 이 서동용 의원과 4년 만에 경선 리턴 매치가 벌어졌고 최종 공천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광양 지역 총선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국민의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진보당 유현주 광양시 의원의 위원장이 최종 출마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광양 선거구의 대진표가 거의 확정된 셈인데 순천 지역구 주말 사이에 반전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죠?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민주당 경선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현역 불출마 선언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던 후보가 컷오프됐고 고전 끝에 지난 12일 경선권을 획득한 손은모 후보가 16일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 대상자로 확정하면서 지역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손은모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경쟁 상대인 김문수 후보를 최종 민주당 후보로 교체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공천 후보 교체에 반발해 손은모 후보는 민주당사를 찾아 부정 경선을 한 적이 없다며 공천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손은모 후보 측은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관이 순천에 내려와 조사를 했다는데 만난 적도 없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다며 제출된 소명서 역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후보 교체가 치밀하고 고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 지역의 총선 상황은 선거구 논란부터 참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된 신성식 후보 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민주당의 경선 혼란 상황이 이어지자 이성수 진보당 순천갑 국회의원 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양심이 있으면 순천갑을 무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순천갑 선거구의 선거 판세에 변화를 주는 또 다른 요인이 등장했는데요. 어제 오후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 당했던 신성식 후보가 보도자료를 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성식 후보는 영상 출마 선언을 통해 공천과 상식이 바로선 순천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고심 끝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신성식 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에 이어 지역 일부에서는 역시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한 서가번 후보 역시 민주당 공천 후보 교체를 계기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혼란스럽습니다. 자세한 소식들은 촌성 정리 총선 전망대 시간 통해서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가 최근 율촌 산단에서 발생한 수산화 리튬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광양환경운동연합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율촌 공장의 수산화 리튬 파우더 누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에 대해 비난 입장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환경연은 해당 공장은 지난해 11월 준공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시험 가동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 우선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무리한 생산 라인 가동이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연은 수산화 리튬 화학물질은 피부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직접 접촉했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 특히 이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출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해당 회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지역 환경단체 민관 학계가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 기구의 모니터링을 주장하고 있네요. 네, 광양환경연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민과 관, 학이 참여하는 합동지도점검기구를 마련해 모니터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의 합동지도점검기구 구성과 모니터링 요구에 대해 공장 측은 이 공장 포장 라인에서 이송용 호스가 찢어지면서 리튬 파우더 일부가 공장 내에 비산됐지만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앞으로 더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역시 지역 산단 관련 소식입니다. 여수 산단의 TKG 휴캠스 공장 가동 중단 사실이 외부로 보도가 됐는데요. 대책 마련보다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최근 여수 산단에 초지한 TKG 휴캠스 공장이 공장 내 장치 이상으로 공정이 중단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언론 보도가 나오자 원인 규명이나 대책 마련보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제보자 색출에만 공장이 급급하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TKG 휴캠스는 지난 5일 공장에서 공기주입 장치 이상으로 질산 생산 공정이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언론 보도 이후 회사 측은 언론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공장 내부자를 집요하게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공장이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위험물질이 유출될 수도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 대책 마련보다 언론 제보자를 찾는 데 더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회사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장 가동 중단되고 위험물질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 재발 방지보다 제보자 색출에 나섰던 점, 가스 누출된 것보다 더 위험한 발상 아닌가 싶어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여수 산단에서 위험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공장 가동 중단을 외부로 알린 제보자를 찾는데 이 회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산단에 입주한 공장이 공장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은폐하고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공장 가동 중단으로 다행히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질소 산화물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이 고농도 질소 산화물이 포함된 연기가 공장 굴뚝을 통해 배출되면서 인근에 작업하던 노동자 16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산단은 노후화되어 가고 산단에 입주한 회사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보자 색출에만 급급하고 이번과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네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4월 총선 전망해보는 총선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와,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브리핑 시간에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우선 민주당 전남 지역 총선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주말까지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우선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민주당 주자가 바뀌었고 신성식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역시나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좀 이제 정신이 없죠. 그런데 예. 이제 전남 전체를 놓고 보면 서쪽보다는 동쪽에 좀 더 변화가 많은 것 같고, 그러게요. 특히 이제 순천 지역이 복잡한 양상인데 이게 이제 오래된 구조적 원인이 있어서 당분간 바뀌기가 또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남의 서쪽이나 북쪽 지역은 좀 이번에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갔다면 이 동쪽 지역에 인구 변동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경선 제도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재경선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또 이 기준이 도대체 전국적으로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먼저 주말에 지역에서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의 민주당 주자가 바뀌었다. 그리고 신성식 후보의 무소속 출마 또 향후 가장 많은 또 후보들과 함께 선거전이 치러지게 될 이 지역구 같은데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고전이 이어졌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일단 동부 지역에서는 주철현 후보 한 명만 살아남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의 경우에는 8명 가운데서 이제 1명 빼고 다 이제 현역이 교체가 됐고요.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전남 지역은 반반, 그러니까 절반 정도 살아남았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광주와 전남이 조금 환경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광주는 하나의 생활권이어서 바람이 불면 싹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그러니까 한 분 현역 의원 살아남은 것도 그분이 아주 분명한 이제 친명 후보였기 때문이죠. 그 말은 이제 다른 지역의 비명 후보들이 이제 당원들의 강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을 지키자고 하는 이 흐름을 이제 견뎌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전남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조직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는 인물 간의 경쟁 구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씩은 이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남 지역을 냉정하게 보면 사실 노골적으로 친명 후보라고 할 만한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의 권향엽 후보 같은 경우도 사후적으로 본의 아니게 마치 친명 후보인 것처럼 드러나서 좀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으면 있었지. 애초부터 그러니까 20몇 년 당직자에게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을 수는 없는데도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되기는 했죠. 근데 나머지 지금 살아남은 후보들 보면 서삼석 후보도 그렇고 김원희 후보도 그렇고 신정훈 후보도 그렇고 전혀 친명 후보라고 불리기는 좀 어려운 분들인데도 이제 그 지역에서의 경쟁 구도와 인물 경쟁력 그리고 이제 조직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종합해 보면 전남 서부권의 현역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정치력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일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광주에 비해서 전남 지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권리당원의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나 경쟁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당원 조직된 당원들 뭐 이렇게 아름아름 가입시켜가지고 이제 동원하는 이 당원세의 대결 양상인데 그 부분에서 우위에 있으면 쉽게 밀려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 전남 서부권의 경우에 무소속 연대나 이런 형태로도 당의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된 경우에 이제 독자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살아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2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열린우리당이라고 2004년에 이제 창당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창당될 때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고 버텼던 것도 이제 전남 서부권입니다. 그때 이제 뭐 이낙연 지금의 이제 새로운 미래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이제 당선됐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은 좀 전통적인 당원들이 좀 많고 바람에는 좀 덜 영향을 받고 좀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전남 지역의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서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권양엽 후보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 경선이 확정이 돼서 민주당 주자로 나서게 됐습니다만 그 여성 전략지구 논란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전남 지역에는 여성 의원 배출을 뭐 한 30-40년 동안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는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부 지역에서도 여성 후보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건 동부 지역 그러니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만 이야기가 나왔던 걸까요? 글쎄요, 이제 뭐 당의 이제 지도부가 어떤 전략적 판단을 했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광주와 전남의 전반적으로 그 후보들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이 워낙 이제 민주당세가 강한 점은 중앙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지만 다르게 보면 약간은 독자적인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당이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전략적 판단을 이제 하는 그 강도에 비하면 광주 전남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후보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성 후보가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상으로도 그 일정 지역에서 이제 몇 % 이내에 이제 그런 여성이나 청년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있는데 적용하면 이제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못하고 있다가 뭔가 이제 마지막에 좀 고민 끝에 이제 결정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도 경선을 거쳐서 전진숙 후보가 한 분 이제 나왔고 전남도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경선을 거쳐서 여성 후보 한 명이 이제 배출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경쟁을 거쳐야 된다고만 하면 또 우리가 또 상위의 가치로 여기는 그 소수자나 약자 배려라는 원칙은 전혀 적용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지역민들과 당원들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선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얼마나 의석수를 차지할 것인가 뭐 이런 예측들을 저마다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뭐 130에서 140석, 뭐 비례에서는 13석 요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의석을 좀 차지할 거라고 보시는지 혹시 예상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변수가 많아요.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흐름상, 그러니까 민주당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잠깐은 상승세를 탄 듯했는데 지금 다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당이 국민의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의석수 자체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당이 과반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낙관하기도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범야권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어쨌든 정권을 견제하는 힘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지점이 중요할 것 같고 단독이냐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조국혁신당과 함께해서 과반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과반을 차지하는 데에 결정적 변수가 되는 이제 소수 정당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 자체로만 보면 151석을 목표로 내세울 법한데 이제 그것이 단독으로 가능해질 것이냐, 다른 정당과 함께
이루게 될 것이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건 바로 좀 여쭤보죠. 뭐 조국 대표가 지난주에 광주 순천을 방문을 했는데 메시지는 좀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같이 간다. 뭐 갈라치지 말자. 뭐 이게 이야기였거든요. 과연 근데 20% 후반대 지지율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말이죠. 민주당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을 것인가? 원론적인 입장은 내놓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ARS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 광주 전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제1당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지지 강도가 세고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정당에 대한 지지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사표라고 하는 현상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은 후보를 찍을 때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이제 조직된 유권자들 외에는 사실 투표할 기분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당선자가 거의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투표장에 가서 뭘 하나 뭐 그래봐야 뭐 어차피 당선될 사람 또 찍거나 당선되지도 않을 사람에게 표 주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경우는 사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3% 미만의 정당이 아니면 다 의석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다 의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기대와 확신이 생기면서 점점점 좀 참여 열기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민주당에 해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또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덕분에 전반적으로 투표 참여 열기가 좀 높아졌고 지역구에서는 어쨌든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도 지역구 선거에 도움이 되면 됐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여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는 다투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서 서로 싸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물밑에서 이제 당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수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뭐 보이지 않게는 뭐 다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면 위에서 활동하는 뭐 양 진영의 논객들은 이것이 결코 이제 제로섬이 아니라 넌제로섬이다. 그러니까 비영합 게임이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 대목에서 뭐 오늘 저녁 9시에 조국혁신당의 이제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가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범진보 지지자들에게 조국 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 이 비례대표 출마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이제 본인도 지금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기만 할 수는 없어서 나섰다고 했으니까 예. 어쨌든 비례대표로 하는 데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음 순번으로 이제 넘겨주고 이 당이 이제 추구하는 바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공언을 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 20명의 후보를 이제 순번을 정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당원과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이 표출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앞번호에 배치되어야 의회에 들어가야 이 당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국 대표가 혹시 감옥에 가더라도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렇게 표현된 후보들 순서와 명단을 보면서 또 지지자들도 기대에 부합하면 또 지지를 할 것이고 영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좀 다르다 그러면 또 이제 지지를 철회하고 다시 민주당 쪽이나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비례 출마가 일단 정당 지지율 상승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향후 공개될 순번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제3지대 신당의 메시지가 없어요. 중도층의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완전히 뉴스에서 좀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제 중도층에 대한 과한 기대를 투영한 잘못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응답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신들의 기회의 땅으로 너무 과장해서 이해를 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양당을 다 비판하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심리로 제3당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가정했는데 막상 딱 이제 신당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취향도 다 다르고 사실은 이제 양대 정당 중에 어느 한 장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상당 부분은 아예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지의 강도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어떻게든 이런 불리한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른바 빅 텐트를 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이견과 차이만 너무나 도드라지면서 텐트 폴대가 빠졌죠. 지지자들의 이제 뭐 실망도 주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도 이제 실패하고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주목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3지대의 신당들, 즉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어떤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 지난주에 또 전남 지역의 빅 이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지역을 찾았어요. 이제 민생 토론회가 있었는데 뭐 다른 지역부터 뭐 관권 선거 논란은 민주당에서 이제 제기가 됐었고 과연 각각의 메시지들이 총선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부터 쭉 보면 지역의 유권자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중앙정부가 호남 지역을 이제 차별한다거나 홀대한다는 불만들은 많지만 그래서 어떤 큰 선물 보따리를 준다고 해서 갑자기 또 보수 정당에 표를 주거나 그러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유권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동시에 그러니까 또 선물을 좀 짜게 준다거나 차별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민생 토론회를 하는데 광주 전남이 가장 늦게 온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광주와 전남을 한 번에 하겠다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민 입장에서는 정말 늦게 온 것도 섭섭한데 게다가 한 번에 하자고 그러면 도대체 광주 전남은 그냥 한 덩어리로 보이냐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지역에 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단기 선거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권자들도 뭐 어떤 약속을 한다 한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표를 줄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총선 득표에는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뭐 선물 보따리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풀어보면 내용은 이제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쏟겠다. 그리고 전남 의대 뭐 전남도가 학교 정해주면은 해주겠다. 근데 전남도가 생각했던 구상과 조금 다른 방향이어서 향후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 이거는 뭐 동부권과 서부권의 어쩔 수 없는 정치력의 시험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이제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 내용의 반복에 그쳤었고, 맞아요. 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에 김용록 지사님이 뭐 아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대답을 기대했던 게 바로 이제 의대 문제였는데, 그것도 이제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남의 국립의대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사실은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부권과 동부권이 합의를 해 오면 이제 추진해주겠다는 걸로 사실상 너희들 합의 못할 거니까 안 해줄 거야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건 결국 이제 그 전남도가 하기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공동으로 의대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굳이 이제 서부냐 남부냐 순천이냐 목포냐를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라 같이 교육하고 하는 쪽으로 뭔가 해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총선 전망대 이야기거리가 좀 많아서 좀 길게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최근에 어선 전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 구룡포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고 또 지난 9일에는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같은 지역에서 또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수에서도 작도 인근 해상에서 통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봄철 어선 전복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 최창국 계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수서 수색구조계장 경위 최창국입니다. 예, 3월 들어서 남해안 쪽에 어선 전복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여수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상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12일에 여수시 작도 인근 해상에서 7톤급 통발 어선이 원인 미상으로 선체가 기울며 전복돼 승선원 7명 중 6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선장은 안타깝게 숨진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안타깝게 한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선장님이 다른 구조자들은 건강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선장님을 제외한 선원 6명은 인근 어선의 빠른 구조 덕분에 큰 부상 없이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영의 욕지도 근처 해상에서 일어난 전복 사고의 경우에는 아직 전에 일어난 사고 실종자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 어선 전복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전복 사고 원인으로 기상 불량이나 장비 불량이라고 한 가지 원인을 지목하기는 힘들고 예. 무리한 조업이나 적재 불량 등 여러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선원들에 대한 조사와 유관기관 합동 감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기상 불량, 뭐 장비 불량, 적재 불량 다양한 또 원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고 당시에 강풍이 불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기상 불량 말씀을 하신 걸 텐데 풍랑특보급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봄철 기상 상황에도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기상 변동이 잦습니다. 강풍이 불기도 하고 파고가 높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 3월부터 시작되는 봄철 농무기 기간에 안개가 해수면의 온도 차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3월부터 증가해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상 변동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이런 어선 전복 사고가 봄에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봄철 기온이 높아지고 해상 기상이 양호한 날이 많아지면서 어선의 조업이 증가하고 낚시 어선이나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해양 사고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바다에 많이 나가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잇따른 전복 사고 같은 경우는 흔한 해양 사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 예방 활동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상 불량 뭐 이런 것들은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재로 발생하는 사고들은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경우에 어선 전복에 취약한지 인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해양 사고의 80%에서 90%가 운항 부주의, 정비 불량, 관리 소홀 등 일정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선박의 불법 개조, 무리한 조업, 적재 불량, 배수구 막힘 현상 등 보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복 사고로 이어질 가망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또 인명을 또 구조를 해야 되니까 해경 구조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 함정을 배치하고 기상 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 종합상황실에서 사고 위치와 가장 가까운 함정, 연안구조정, 헬기 등 현장 세력을 즉시 구조 활동에 투입하고 유관기관이나 민간 선박 등 필요시 적극 동원하여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선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당부 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어선 전복 사고 등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해양경찰도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의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무기철 안전속력 준수와 출항 전 사전 점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 최창국 계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죠.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민생 토론회가 있었는데 전남을 미래 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을 방문해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죠. 광양의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순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요. 공을 우주 발사체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광주 영암간 초고속도로 이른바 한국형 아우토반과 현재 건설 중인 광주서 강진강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강진서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내 고속교통망 확충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특히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익산서 여수관 철도망은 전라선에 1조 원을 투입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전남의 현안인 국립의대와 관련해서도 답을 내놨습니다. 어느 대학에 할지 문제는 전남도에서 결정해 의결을 주면 바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전남의 현안 해결에 하나하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대를 해보죠. 자, 전남도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전남 세계 관광 문화 대전을 개최하네요. 예, 전남 주요 축제와 행사들을 해외 축제와 접목시켜서 글로벌 전남 관광을 마련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축제와 둘레길, 남도 미식 등 이 5대 관광 자원을 활용한 세계 관광문화 대전으로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남도 미식 하면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와 연계한 남도 주류 페스타 개최와 웰리스는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체험 등 전남 천년 사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요. 또 축제와 둘레길 사업으로 전남 축제와 유사한 주제로 성공을 거둔 국외 축제 교류 활성화, 남도 K컬처, 또 농산어촌의 고향의 여행가자도 추진이 됩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은 오는 6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고 글로벌 매력도시 전남 만들기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예, 다음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고물가 위기 돌파를 위해서 운영한 공공 상생 배달 앱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높은 중개 수수료로 경제적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과 또 비싼 배달비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소비자를 동시에 전후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 배달 앱과 상생 배달 앱을 운영 중인데 전남도가 공공 배달 앱 먹개비와 상생 배달 앱 땡계어를 배달 앱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요. 지역 정착을 위해 올해 다양한 프로모션 추진에 들어갑니다. 공공 배달 앱 먹개비는 15일부터 이미 예산 소진시까지 더블 할인, 즉 가맹점 쿠폰과 먹개비 쿠폰을 중복 사용해 최대 4,000원 할인과 첫 주문 이벤트로 5,000원 할인 행사도 이루어집니다. 이 상생 배달앱 땡겨오는 매월 11일과 22일을 땡데이로 할인 이벤트를 누릴 수 있고요. 21일부터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지난 2022년 7월 도입한 이 공공 배달앱 먹개비는 지난해 12월 현재 누적 매출액만 147억을 달성하는 등 나름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전남도가 베트남 호치민에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을 개설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예, 호치민 상설 판매장 하면 한국식품 대표 마켓이죠. 신짜오 코리아 마트에 입점했는데 여기가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한 상설 판매장이죠. 신짜오 코리아 마트는 지역에서 21개 지역 식품 전문 매장을 운영 중인데 여기서 전남의 김과 미역, 또 한식 육수 등 이 도내 16개 수출기업 44개 품목의 농수산식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한국 농수산식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아와 유럽 쪽 현지 마켓과 연계해서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을 지원하는데 이 판매장에서 특히 다양한 먹거리와 품질 좋은 상품으로 현지 한인 마켓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지원을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자, 전남도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 환자 이송과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루하루가 확정인데요. 전남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는 응급의료 이송 체계 현안을 논의하고 도보건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또 도내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등 1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협의체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와 대응 계획을 공유하면서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모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로로 병원 등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요. 도는 그리고 응급의료와 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 한 곳과 달빛 어린이 병원 한 곳을 추가 지정해서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 포털과 응급의료 제공 앱을 통해서 제공하면서 아무튼 응급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해양 관광의 메카 도약을 위해서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으로 추진한 보성 해양 복합센터 착공에 들어갔어요. 예,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성 율포 해수욕장인데 이곳에 스킨스쿠버 어플과 서핑장 등 해양 복합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5년까지 48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해양 복합센터를 건립하는데 여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킨스쿠버 풀을 비롯해서 유아풀이나 생존 수영장, 또 실내 서핑 시설을 갖춰서 해양 레저를 계절에 관계없이 즐기는 명소로 조성이 됩니다. 전남도는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들어갔는데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부터서 남해안 관광개발 사업의 보성을 중심으로 해양 레저 산업들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펼쳐 해양 레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 내 곳곳을 버스로 여행하는 대표 관광 상품이죠. 남도 한 바퀴 봄을 맞아서 세 단장 코스로 운행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봄 코스 하면 전남의 해안을 따라 걸으면서 남도의 섬과 바다, 또 벚꽃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를 포함한 28개 코스로 짜여졌습니다. 우선 순천과 여수 바다 여행부터 담양, 장성, 생태 여행까지 매력을 지닌 상품을 착한 가격으로 운행하는데 특히 전통 누정인 운조로 고택을 감상하면서 섬진강을 품은 굴이 아름다운 여행 코스와 또 강진 평양 돼지 불고기를 맛보고 곳곳에서 감성 뿜뿜 강진 영암 감성 여행 코스도 볼만합니다. 여기다 아름다운 섬 소록도와 공남포 미술관을 감상할 수 있는 희망을 가꾸는 공작은 섬 여행 코스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김현식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들으시고요.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요. 그런 슬픈 눈으로 서글픈 사연이 있을 것만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맨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대의 두 눈에 슬픈 빛을 봤어요. 쓸쓸한 추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대의
하지 말아요.